수년 동안 나사의 우주선 케플러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어요. 은하에 걸쳐있는 15만 개 이상의 별을 연구했죠. 이 연구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 행성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할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케플러는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슈퍼지구라고 불릴 수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태양계 가장자리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지구는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행성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우주 전체에는 이런 슈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지구가 되기 위해서 행성은 지구 질량의 1배에서 10배까지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또한 크기가 2배여야 하고 별의 에너지에 의해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준의 전부예요. 이러한 행성의 표면은 암석, 가스, 심지어 둘이 혼합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성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대기와 기후, 풍경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몇 배 더 큽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매우 다를 거예요. 질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높은 산이나 나무가 없어요. 에베레스트는 몇 배나 더 작을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단층 건물보다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더 작아요. 중력이 몸을 2~3배의 힘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키가 커지기가 힘들죠. 성인의 평균 키는 1m입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꽤 붐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슈퍼지구에서는 이 지역이 2배 더 넓어요. 사람들도 더 작아요. 사람들은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작은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기는 더 깨끗하고 이 행성의 모든 부분이 아직 완전히 탐험된 것은 아닙니다. 낮과 밤은 지구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48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분한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근무시간이 더 길고 자고 쉬고 출퇴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슈퍼지구에 간다면 마치 벽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육은 항상 그런 짐을 메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압박은 뼈와 근육을 손상시키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슈퍼지구에 살아왔기 때문에 진화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이 행성에서 인간의 뼈는 철만큼 강해요. 근육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사람들은 작지만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지 못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겁고 그게 그저 정상입니다. 나무는 더 튼튼하고 그것으로 만든 목재는 내구성이 더 강해서 가구는 더 무겁습니다. 슈퍼지구에서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우리가 익숙한 종이 한 장의 무게보다 10배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2대의 소방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고 찻숟가락 하나가 아령 하나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의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고속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동력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내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슈퍼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를 떠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우주선은 또한 무게가 덜 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무겁고 밀도가 높으면 여러분은 별로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슈퍼지구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하루는 옛 지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초능력자가 될 거예요. 아무 차에 다가가서 트렁크에 손을 대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육관에서는 어떤 역기라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한 번의 타격으로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게 하고 나무 판자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키를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익숙한 여러분의 다리는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쉽게 점프할 수 있어요.
만약 2층 건물에서 실수로 떨어져도 여러분의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거예요. 피부는 긁히지도 않고 뼈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끄덕없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슈퍼지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들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큰 질량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방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슈퍼지구에 살았다면 화산 폭발은 천둥번개처럼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증가된 중력은 또한 더 많은 지각판들의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경과 행성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지진이 매일 여러분을 깨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한 조건은 사람들이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해줄 거예요. 또한 주택 기반을 강화하는 특수 기술도 생겨날 거예요. 지각판의 잦은 이동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겁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대지의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영구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 행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날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슈퍼지구를 지나치는 우주 물체는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외에도 유성우가 자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단지 대기 중에서 증발해버리는 작은 돌이 아닐 거예요. 거대한 소행성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석이 대기에 진입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수백 개의 우주 암석 덩어리가 여전히 슈퍼지구에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고향지구처럼 멋진 곳은 오직 한 곳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핵의 경화입니다. 핵이 작동을 멈추자마자 지구는 우주 복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잃게 될 거예요. 태양 폭풍과 에너지 폭발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 발전소, 신호등, 컴퓨터, 비행기 등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대한 돔 아래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돔은 방사능과 운석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슈퍼지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속이 증발해버리는 행성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화해야 한다면 우리 종족은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덮인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불 속을 걷는 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일상적인 일일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주민들은 아마도 다른 행성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유일한 건 낮은 온도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벼운 산들바람도 얼음처럼 차가운 돌풍으로 느껴질 테니까요.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슈퍼지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로부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분자도 파괴됩니다. 우주의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슈퍼지구를 발견했어요. 지구의 2.5배 크기이고 완전히 물로 덮여 있죠. 그 위에는 땅이 전혀 없어요. 행성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슈퍼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거대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는 이 행성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면 사람보다는 양서류처럼 보일 거예요. 또 하나의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6광년 떨어져 있어요. 질량은 지구의 3배입니다. 이 행성이 모항성을 공전하는 데는 약 233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의 에너지의 2%만 받습니다. 이 세계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인 어두운 곳이에요. 가장 놀라운 행성 중 하나는 상당히 친근하고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구처럼 푸른빛으로 빛나요. 하지만 겉모습은 기만적입니다. 이 슈퍼지구에서는 바람이 음속의 7배 속도로 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유리비입니다. 수조계의 유리 파편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글쎄요, 거기서는 못 살겠네요. 신나
친한 군중들과 수영장에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그 미친 남자가 보여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팔을 파닥거리며 흔들기 시작해요. 이런. 지금 자신이 당장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분의 피부색과 밝기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여러분을 못 보게 몰래 어디론가 도망치니 짜잔! 주변 색으로 위장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슬그머니 도망칩니다. 그냥 움직이는 슬리퍼를 보고 짖는 개밖에 없네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오랫동안 들여다봐요. 스스로를 관찰하는데 몸의 색이 즉시 바뀌는 걸 알아차리죠. 한순간에는 갈색나무 벽장과 섞이고 다른 순간에는 피부가 뒤에 있는 벽지의 패턴을 모방하네요. 다시 한번 즐겁하고 이 모든 걸 이해해보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은 피부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려고 하죠. 하지만 기억나는 건 동물원에 가서 카멜레온 우리 옆에 서 있던 것 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기억이 캄캄해요. 카멜레온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만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짜증나는 사람으로부터 위장했죠. 그들은 실제로 체온을 조절하고 다른 카멜레온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색의 집합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색 내에서만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고 빛이 몸에 침투되는 정도를 조절해서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그냥 제한된 범위의 색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섞인 거예요. 카멜레온은 피부 안에 있는 특별한 세포층을 활용하죠. 여러분은 창밖을 내다보고 자신을 슈퍼히어로로 상상해봅니다. 카멜레온, 좋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해답을 찾기 위해 동물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거리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름 한낮이라 더위가 찌는 듯하네요. 하지만 피부색을 조정해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죠. 카멜레온은 스스로 체온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색과 밝기를 바꾸는 것은 내부 에어컨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기 속에 있는 동안 그걸 반사하기 위해서 피부를 더 밝고 창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춥다면 반대로 하면 돼요. 길을 따라 계속 걷다가 어두운 골목에 왔어요. 거긴 더럽고 악취가 나요. 손을 보니 전보다 더 강해 보인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 정말로 카멜레온의 피부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겼다면 아마도 카멜레온의 다른 묘기도 가졌을 거예요. 근처에 있는 가로등을 잡고 원숭이처럼 쉽게 올라가네요. 꼭대기에 올랐을 때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좋아요. 최강 악력과 내부 온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다른 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동물원을 향해 지하철로 갑니다. 플랫폼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지하에 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갑자기 눈앞에 그림이 나뉘면서 한쪽 눈은 기차를 보고 있고 다른 쪽 눈은 여전히 시계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글라스 챙기길 잘했네요. 다른 사람들이 질겁하기 전에 빨리 선글라스를 꼈어요. 이게 여러분의 슈퍼히어로 능력일 수 있겠어요. 기차가 멈추고 그 안으로 여러분은 비집고 들어갑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여러분은 난간을 잡고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고정해 있어요.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빠르게 여러분의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치 고장난 화면 보호기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 빨간색, 흰색 줄무늬가 번쩍여요. 그러다가 파란색, 보라색, 녹색으로 변해요. 마침내 모든 색들이 섞여서 멋진 팔레트 효과를 만들어내네요. 카멜레온은 위협을 받거나 겁을 먹으면 잠재적인 포식자들을 물리치려고 공격적인 색을 번쩍여요. 하지만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카멜레온은 무해하며 인간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죠. 물어도 거의 안 아프고 도마뱀치고는 꽤 느려요. 남아메리카의 독화살 개구리와 같이 밝은 색을 가진 몇몇 동물들은 독이 있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거란 걸 보여주죠. 하지만 카멜레온은 특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과 부딪힌 후 원래 색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폐쇄된 열차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진정이 안 돼요. 그래도 결국 해냈어요.
기차가 멈추자마자 모두들 여러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달려나가요. 피부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하철 밖으로 향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에 관한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해시태그 카멜레온맨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있어요. 그 이름 입에 착 붙네요. 숨으려고 어두운 구석으로 뛰어가요. 숨이 차지만 결국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피부가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섞이고 있어요. 천천히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데 쥐가 여러분의 발을 뛰어넘어가네요. 화들짝 놀래서 색들이 다시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열린 공간으로 나와 동물원이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 핫도그 가게가 있는 걸 못 본 척 할 수가 없네요. 한쪽 눈은 동물원을 보고 있고 다른 쪽 눈은 맛있는 간식을 보고 있어요. 가판대로 걸어가서 빵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봐요. 하지만 거기엔 긴 줄이 있어요. 입 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나무 바로 옆으로 서서 주변의 모든 색과 섞이기 시작해요. 갈색 나무, 녹색 잎, 회색 금속 휴지통과 빨간색 정지 표지판. 갑자기 혀가 휙 나왔는데 너무 길게 뻗어나가서 핫도그를 몇 개 움켜쥐고 다시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독립적으로 돌기 시작해요. 핫도그를 다 먹는 순간 덤불 뒤에 숨어서 섞이도록 녹색으로 변했어요. 이번엔 진짜 아무도 여러분을 못 봤으면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죠. 다시 임무 수행하러 가요. 온갖 장애물을 피하면서 최대한 빨리 달렸는데 동물원 문이 닫힌 걸 알게 되었죠. 모든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려보내졌고 그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노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잠겨 있어요. 하지만 해답을 찾아야 해요. 안에 몰래 들어가서 카멜레온 우리로 향해요. 형사용 안경을 쓰고 조사를 시작하죠. 눈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세부 사항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드디어 뭔가 눈길을 끄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그때 밝은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몸색이 빠르게 바뀌어요. 경비원이 여러분을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쫓아오고 있어요. 다른 복도에서 또 다른 경비원이 합류했어요. 추격이 시작됐어요. 도망칠 곳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이 왔던 길을 막았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2명의 경비원이 바로 뒤에 있고 빠르게 접근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두운 환경에 섞여 거의 보이지 않게 돼요. 주변을 보면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어둠 속에선 투명해 보일 순 있지만 손전등이 여러분을 바로 찾아낼 거예요. 눈 하나로 천장에 있는 작은 출입구를 봤어요. 강력한 악력으로 그걸 꽉 잡고 기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몸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환기구 속으로 아주 쉽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경비원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파견되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구멍을 통해 한 무리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경비원과 방호복을 입고 있는 과학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여요. 그중 한 명이 통을 들고 있는데 안에는 카멜레온이 들어있어요. 밤이고 아무에게도 뒤쫓기지 않고 도시로 도망쳐왔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여러분의 얼굴을 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수배자가 됐어요. 숨을 고르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다른 골목에 숨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동물을 닮은 이상한 능력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넓은 방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치타처럼 빠르게 방에서 달리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원숭이처럼 뛰고 천장 기둥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찾고 있던 해답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 비행 후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다리 스트레칭을 하시는군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도 좀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네요. 짐도 날아다니고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9,000m 상공에서 추락하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이 검게 변합니다. 2001년 초 거대한 보잉 747기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은 12,000m 고도의 관성 속도로 도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승객들도 다른 비행기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 전 부산과 일본 도쿄를 오가는 일본 항공편 하나도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탑승한 더 작은 비행기였어요. 이 비행기도 약 고도 11,000m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비행기는 겨우 600m 떨어져 있는 유사한 비행 경로 위에 있었고 일본 혼슈 섬의 상공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보잉 747기의 조종사가 충돌 방지 표시기에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을 때 두 비행기 모두 교차로에 가까웠어요.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현대 항공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공교통관제소의 조정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비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에게 안내를 해줘요. 항공교통관제의 핵심은 충돌이 불가능하도록 항로를 잘 구성하는 것이죠. 모든 현대식 비행기에는 충돌 모니터 장치가 있지만 이건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됐어요. 충돌 방지 알람이 윙윙 울리는 동안 26세의 훈련생 하치타니 히데키는 관제탑의 레이더 뒤에 앉아 두 비행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이상의 비행기를 감독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그는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감독 없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기도 전이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죠. 충돌 가능성을 알아차린 그는 재난을 막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재빨리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와 연락을 취했어요. 11,000m에서 순항하고 있던 비행기에 두 비행기 사이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죠. 하지만 서두르다가 하치타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른 비행기에 연락을 했던 거예요. 보잉 747기의 고도를 낮추라고 말했어야 했다고요. 조종사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12,000m에서 11,000m로 낮췄어요. 747과 정확히 같은 높이가 되었죠. 두 비행기 모두 시속 800km로 충돌 노선을 타고 서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하치타니는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부산발 비행기가 하강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급히 우회전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 지시도 다른 비행기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회전을 하라는 지시는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항공교통관제사와의 통신이 두절되었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어판 뒤에서 허둥대는 하치타니를 보고 그의 상관은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연락해서 고도를 높이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지시를 전달한 비행기는 그날 운항을 하지도 않는 비행기였어요. 두 비행기는 그 메시지가 모두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보잉기 조종사는 적어도 근처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공교통 관제탑을 믿으며 안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누군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겠죠? 이 시점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다른 비행기를 곧장 박아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 과자를 먹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이 600명 이상의 승객들에게는 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신감이 넘치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얼어붙을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는 조종사라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앞유리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비행기였어요. 보잉기의 조종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과 놀라운 침착함으로 스로틀을 잡고 충돌이 일어나기 몇 초 전 비행기의 고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행기의 바로 아래를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조종사인데 하늘 대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비행기 모두 온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승객들은 이 모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방향이 바뀌면서 비행기 안에 승객들은 무력하게 구르고 부딪혔죠. 비행기가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 충돌한 정도의 힘으로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체와 사람들이 공중으로 던져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방금 지상에 추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명만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조종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의료팀의 빠른 행동과 조종사가 보여준 놀라운 결정과 기술 덕분에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연약한 금속 껍데기를 타고 최대 시속 800km로 하늘을 날겠다고 자원하는 셈입니다. 땅에서 10에서 11km나 떨어져 크고 위험한 모터에 둘러싸여 있죠. 비행기 자체가 고장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까요? 허드슨만 착륙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역경을 숙련된 조종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2009년 1월 15일 1호 사고편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조종사인 체즐리 셀렌버거는 전직 제트 조종사로 80년대에 상업 비행으로 전환한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155자리가 만석인 전형적인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 30초 만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900m까지 올라갔을 때 비행기는 기러기 떼를 쳤어요. 기러기가 비행기 전체를 덮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몇 기러기가 두 엔진에 모두 끼었다는 거였어요. 셀렌버거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조종사에게 공항에 착륙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엔진은 고장났고 착륙할 수 있는 확실한 활주로도 없었기 때문에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어요. 비행기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는 정상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날아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겨우 270m 위로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비행기를 보고 겁에 질렸지만 탑승객들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는 몰랐겠죠. 비행기가 시속 220km로 질주하면서 셀렌버거는 앞에 허드슨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활주로에만 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업용 조종사들은 강에 착륙하는 건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술렌버거는 땅으로 날아가는 동안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착륙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먼저 코보다 꼬리가 먼저 물에 닿도록 했습니다. 코가 먼저 착륙하면 엔진이 더 손상되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았고 물 위에 착륙을 했습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속도가 나오도록 수면에서 추진력을 점차 감소시켰고요. 멀리서 본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객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와 발이 묶인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날개 위와 공기 주입 미끄럼틀 위에서 기다렸어요. 강물과의 충돌로 모두 경상을 입었지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셀렌버거 기장은 가장 훌륭한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죠. 심지어 이 영웅적인 사건에 대한 영화도 나왔답니다. 머리가 어지럽네요. 땅에서 10층이나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으니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맨발 뿐입니다. 저 아래 아주 멀고 먼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네요. 아마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품에 안긴 할머니께서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고양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있죠. 불길이 머리 위에서 맹위를 떨치며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이 따끔따끔하네요. 이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데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벽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손이 붙었네요. 첫 번째 생각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벽에 묻은 이 끈적한 건 뭐지?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떼어낸 후 손바닥을 확인해 봅니다. 벽도 다시 만져보고요. 몇 분 후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죠? 벽이 아니라 손바닥의 문제였어요. 수많은 실험 후 이유는 모르겠으나 손바닥이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닥, 창유리, 벽, 가구 등 무엇이든지요. 심지어 천장에까지 붙을 수 있었어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지 않았어요. 거의 10분 동안 선풍기 옆에 매달려 다음으론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몸을 흔들댔죠.
땅에서 자유를 찾은 후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표면을 오르거나 심지어는 천장에 붙어 다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나 애벌레? 손바닥을 빤히 쳐다봤지만 끈적끈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죠? 거미? 검색을 해서 거미가 어떻게 벽에 붙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봤어요. 다리 끝에 아주 작은 털이 나 있다고 하네요. 이 작은 털이 거미와 표면 사이에 수많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아주 주의 깊게 손바닥을 관찰해 봅니다. 털이 북실북실해졌나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동물이 더 크고 무거울수록 털은 더 작다는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딱정벌레의 털의 폭은 사람 머리카락의 약 10분의 1입니다. 도마뱀의 털은 인간의 50분의 1 정도고요. 손에 작은 털이 가득 났지만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새로 습득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파악을 해봐야죠. 천장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실험을 연이어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발바닥도 손처럼 끈적해졌어요. 천장에 거꾸로 3분 30초 동안 매달리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장 선풍기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슈퍼히어로들처럼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으로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아야, 이건 정말 아프게 얻은 교훈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화가 난 상사로부터 걸려온 7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습과 실험을 거듭한 후에 밖을 나가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4층에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기이한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봅니다. 갑자기 저 아래 길을 따라 움직이는 차들이 아침에 비해 훨씬 작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도 아직 땅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창문 옆에 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미 2층까지 다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때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은 크게 벌어져 있고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래층 이웃이겠군요. 유감스럽게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못할 거고 손은 바쁜 상태잖아요. 이웃이 전화기를 움켜잡는 게 보입니다. 911에 신고를 할 셈일까요? 그런가 보네요. 몇 분 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확성기로 여러분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마치 2층 높이에서 여러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곧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30분 후 창문 쪽으로 다가가니 아래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랫집 이웃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피하려 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능력을 발견한 다음날 독자분은 더 이상 출근을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상사가 30분 동안 잔소리를 합니다. 그 후에야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퇴근할 무렵이 되자 마치 디플로도쿠스에게 잘근잘근 씹힌 것과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상사가 동료 중 한 명과 대화를 하며 유일한 탈출로를 막고 있습니다.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갈 때 이 초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와, 실력이 점점 늘고 있네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신의 벽 등반 능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구를 교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3분 30초 이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현기증이 날 거예요. 꿈만 꾸던 산의 정상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고층 빌딩에 올라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기에는 몸이 너무 피로했죠. 지붕이나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들도 수없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담도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무리의 강도들이 여러분을 에워쌌습니다. 돈과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벽을 수직으로 타고
멋지게 탈출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났어요. 출근하던 중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건물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사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건물 벽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 창문에 도달했을 때 창문을 깨고 조심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셨네요. 일단 할머니는 몸집이 정말 작아서 할머니를 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다행이었던 건 할머니와 고양이 둘 다 방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기적적으로 할머니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여러분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여러분은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땅에 닿으셨군요. 의사들이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이어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촬영한 덕분에 슈퍼스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지만 곧 이 인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수의 TV쇼에 초대를 받았고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협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와 서커스에서도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잡지 표지에 얼굴이 실리고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벽을 타고 걷게 된 지 1년 후 어느 날 여러분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매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벽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초능력은 그렇게 희귀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 능력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기의 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경기에는 약 7천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모든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습니다. 티라노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육지 포식자 중 하나였어요. 심지어 렉스라는 이름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편에게도 박수 쳐주세요.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티라노보다 2천만 년 더 오래된 거대한 도마뱀 같은 공룡이죠. 등에 있는 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스피노사우루스는 포식자들에게 겁을 줘 쫓아버릴 수 있었고 실제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돛과 꼬리로 수영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룡 중 하나였죠. 오늘 경기는 총 5라운드와 보너스 라운드로 진행될 거예요. 도전자는 각 라운드에서 1점씩 받고요. 최종 결투를 위해 링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크기입니다. 티라노 중 가장 큰 개체는 스카티였어요. 다리만 해도 농구 골대보다 더 컸죠. 그리고 만약 티라노가 등을 다 핀다면 4층 건물보다 더 높고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다이빙 보드보다 더 클 거예요. 거의 성인 7명의 높이예요. 땅에는 대형 견만한 크기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길이가 비록 1m밖에 되지 않았지만 티라노는 그 당시 가장 위험한 공룡으로 남아있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땅을 향해 기대면서 걷고 달렸어요. 스쿨버스보다 더 길었죠. 두개골은 현존하는 공룡들 중 가장 컸고 현대 악어의 두개골같이 생겼어요. 길이가 1.5m까지 길었죠. 스피노사우루스는 성인 인간 크기의 돛을 등에 달고 있었어요. 뒷다리는 티라노의 다리보다 훨씬 작았고 그게 전체 스피노사우루스의 몸 길이의 25%에 불과했어요. 기울어진 걸음걸이 때문에 티라노의 꼬리보다 꼬리는 길고 훨씬 더 컸어요. 뒤에 있는 긴 꼬리는 앞에 무거운 몸의 균형을 잡아줘야 했어요. 그래서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보단 컸으니 첫 판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이겼네요. 1대0. 다음 카테고리로 가볼게요. 무게입니다. 티라노를 저울에 올리면 균형을 잡는데 적어도 4대의 대형 SUV가 필요할 거예요. 14톤이죠. 육지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하지만 고대 공룡에게 2배 차이로 집니다. 하지만 뼈의 무게는 훨씬 더 나갈 수 있어요. 뼛속은 비어서 티라노는 빠르고 민첩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배나 더 무겁고 훨씬 더 느렸을 거예요. 스피노사우루스가 먹이를 쫓을 때 작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의 무게는 총 18톤으로 티라노보다 SUV 한 대 더 무거웠어요. 그리고 티라노처럼 스피노사우루스도 뼛속이 비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대형 화물 헬리콥터보다 무거웠죠.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또 이겨서 점수는 2대0입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는 민첩성이에요.
스피노사우루스의 최대 속도는 약 시속 33km였어요. 일반적으로 현대의 개들이 이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는 시속 43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피노사우루스는 먼 거리를 달렸다면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수영을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공룡 중 하나였어요. 이 능력으로 물고기와 현대 가오리의 조상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 스피노사우루스가 다른 포식자들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면 항상 탈출해 물속으로 숨을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티라노는 다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티라노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속 17km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사인 볼트는 쉽게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휴! 또 다른 추정치는 시속 72km입니다. 그런 속도라면 티라노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약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현대 자동차만큼 빠른 거죠. 만약 사파리 지프를 타고 있는데 티라노를 만난다면 안타깝지만 탈출 못할 가능성이 커요. 티라노는 기동성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꼬리로 균형을 유지했죠. 그리고 꼬리를 돌림으로써 매우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 속도와 민첩성 덕분에 티라노가 첫 점수를 따내요. 2대1로 스피노사우루스가 이기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략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전략은 음식의 다양성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회색 꿈과 비슷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로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 가오리 그리고 다른 해양동물들을 잡아서 먹이로 얻었죠.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종종 먹었기 때문에 매우 똑똑했을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공룡들은 몇몇 대형 포식자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음식을 먹기도 했죠.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기다렸다가 먹다니. 티라노사우루스의 주요 도구는 턱이었어요. 악어가 무는 힘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아주 큰 뼈도 턱으로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앉아 있어도 안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속을 구부리실 정도로 강한 치악력이었거든요. 티라노의 두 번째 기술은 박치기였어요. 빠른 속도로 큰 트럭이 여러분을 향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벽돌담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것 외에도 강력한 팔다리와 꼬리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상대편을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그래서 티라노가 더 잔인하고 유능한 싸움꾼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점수를 얻어 점수는 동점이 되었어요. 2대2. 이제 보너스 라운드 시간입니다. 시청자가 뽑는 상인데요. 투표하는 동안 공룡들은 잠시 쉴 거예요. 티라노는 진정한 팝스타예요. 영화, 게임, 심지어 밈에서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때 티라노의 얼굴이 우표에도 찍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석들은 당연히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티라노 뼈대죠. 하지만 그런 인기 때문에 많은 근거 없는 속설들이 생겼죠. 티라노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티라노에게서 도망칠 수 없죠. 게다가 시력은 사람보다 13배 뛰어났어요. 그리고 후각도 뛰어났죠.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어요. 티라노와는 달리 스피노사우루스는 영화나 박물관 스타도 아니에요. 이 공룡의 완전한 뼈대는 오늘날에도 아직 없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 친구가 진짜로 얼마나 역대급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라운드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아직 동점이네요. 2대2 마지막 라운드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전투도구. 스피노사우루스는 먹이를 얻기 위해 이빨을 사용했어요. 이빨은 손가락보다 약간 더 컸고 아주 날카로웠어요. 이 무시무시한 이빨이 턱 끝에 7개 있었어요. 하지만 큰 공룡들에게 피해를 주기엔 너무 짧았죠. 나머지 이빨은 턱 깊숙한 곳에서 씹는 데 사용되었어요. 다른 공룡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발톱을 무서워했어요. 엄지손가락 중 하나는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의 길이만큼 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끝엔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었죠. 이 발톱들은 심지어 가장 큰 공룡의 피부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었어요. 이제 스피노사우루스 상대의 격투 도구를 살펴봅시다. 우리 모두 티라노의 치악력에 대해선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원뿔 모양의 이빨이 더 강했다면 훨씬 더 대단했을 거예요. 이빨 크기가 커다란 바나나만 했거든요. 게다가 끝부분은 매우 날카로웠지만 에나멜은 꽤 얇았어요. 또 다른 도구는 발톱이었어요.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TV 리모컨만큼 컸죠. 그리고 꼬리는 어마어마해서 엄청 큰 공룡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파이터들을 링으로 다시 올릴 시간이에요. 쉬는 동안 티라노는 작은 공룡을 쫓아다니다가 해안으로까지 달려갔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약간의 간식을 찾기 위해 물속을 헤치고 걸었고요. 티라노가 먼저 돌진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공성 망치를 쓰려고 해요.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가 가까스로 옆으로 튕겨나가요. 민첩한 티라노는 빠르게 돌아서서 거대한 꼬리로 스피노사우루스를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발로 으스러뜨리려 하네요.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가 팔다리를 휘둘러 티라노를 핥히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일어설 시간을 벌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티라노가 세게 물어버리네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물 쪽으로 후퇴하기로 결심해요. 티라노는 물이 목까지 올라갈 때까지 쫓아가요. 하지만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쫓을 수가 없네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왔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티라노의 승리로 모든 육지 공룡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합니다. 촬영 끝났나요? 좋아요. 휴, 다행이군요. 얼른 나가야지. 공룡들 냄새가 정말 지독하네요. 여러분은 불멸의 비밀을 찾아 고대 피라미드 속 어두운 미로로 몰래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문에 있는 퍼즐 자물쇠를 여니 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은 황금과 고대의 두루마리로 가득 차 있어요. 커다란 황금 그릇이 여러분 발 앞으로 바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릇을 옆으로 차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죠.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재빨리 기둥 뒤에 숨었고 방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네요. 그 노인은 마치 살아있는 미라처럼 생겨서 여러분은 겁먹었어요. 그의 피부는 건조하고 뼈 위로 늘어져 있어요. 긴 머리를 마치 드레스처럼 뒤로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웃고 있네요. 그 남자는 여러분을 자기 옆에 앉으라고 초대해요. 알고 보니 이 노인은 불멸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했던 고대 문명의 마지막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던 거였죠. 3000년 전 이 부족은 의식을 치렀어요. 그들은 난로불과 커다란 가마솥 주변에서 춤을 추었어요. 춤으로 큰 폭풍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번개가 가마솥을 강타했어요. 몇 분 동안 파란 빛의 기둥이 있었어요. 이 시간 동안 부족 전체는 계속 춤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폭풍이 끝나자 부족장이 가마솥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 안엔 몇 방울밖에 안 남아 있었죠. 그는 그것들을 플라스크에 부어 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불멸의 영약이었어요. 이 남자는 최근에 300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는 당시 시대에 가능했던 모든 지식을 얻었었죠. 그는 세상을 떠돌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이상하게도 피라미드에 틀어박혀 영원히 혼자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신의 총명함과 재주에 대한 보답으로 노인이 당신에게 바로 그 영약의 병을 건넵니다. 몇 방울을 마시니 온몸에 타는 듯한 느낌이 퍼지는 게 느껴져요. 손이 엄청나게 강한 힘이 솟아요. 불길이 진정되고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불멸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지만 몸은 무한으로 늙을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은 깡마른 노인으로 변할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번쩍이는 카메라, 마이크. 이제 진짜 유명인이군요. 그리고 지구에서의 끝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젊을 때 당신은 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죠. 앞으로 인생의 20년은 세계를 여행하며 보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았죠.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고 알프스에서 스키를 탔어요. 심지어 개썰매를 타고 북극까지 갔었죠. 마지막으로 관광객 자격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왔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영원히 살 거란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은 40살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침까지 춤을 추면 모두가 당신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봐요. 하지만 너무 젊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갖기로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 다 되겠죠? 아, 안 되겠네요. 멋진 동작을 하면 뼈가 늙은이처럼 부서져 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50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직업을 바꿀 때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류에게 가능한 모든 지식들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당신은 우리 문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또 이끌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불멸 외에 엄청난 부가 생겼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울을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네요.
머리가 예전 같은 비단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요. 하지만 60년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무한대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신체의 젊음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현미경을 꺼내서 노화 과정을 연구해야 해요. 우리 몸은 마치 커다란 블록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 같아요. 그 블록들은 장기들이에요. 그것들은 조직인 더 작은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죠. 조직은 함께 뭉쳐 기능하는 기관을 형성합니다. 모든 조직은 세포인 훨씬 더 작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땐 세포들은 작고 활동적이에요. 계속해서 증식하고 갱신되죠. 그게 우리의 조직과 장기를 새 것처럼 잘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들은 이 능력을 잃어요. 덜 활동적으로 증식하고 크기가 커지며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 부품처럼 기능 불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엔진 점검 등이 켜지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실험실에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작동하게 만들 물약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이걸 하느라 인생의 10년을 보냈어요. 이제 당신은 엄청 늙어 보여요. 하지만 10년간 일한 결과는 실패였어요. 다른 과학자들처럼 당신도 세포가 특정 나이가 되면 재생 능력을 상실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3000년 된 고대 부족장이 피라미드 안에 숨기로 한 것이었죠. 그는 몸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거예요. 안전한 곳에 틀어박혀 있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네요. 피라미드 안의 공기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는 없었지만 너무 건조해서 노인의 몸을 진짜 미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꽤 멋진 온실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택 내부에는 박테리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플라스틱 시트가 붙어져 있어요. 모든 인테리어 가구도 자체적으로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또 지구에서 밀폐된 우주복을 입고 정화된 공기를 채운 탱크를 메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당신 집 위로 유리돔을 내려놓아요. 이제 이 수족관은 당신의 영원한 집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집에 있는 모든 손님과 직원들도 여러분이 어디에도 감염되지 않게 기밀복을 입어요. 오,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음식 튜브 몇 개라니 실망스럽네요. 보통 음식에 대한 문제는 안에 박테리아와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몸은 그것들과 쉽게 싸우기 때문에 우린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 가공식품만 먹어야 해요. 몇십 년 후 당신은 위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영양액만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산책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햄스터가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바퀴 달린 밀폐공이 필요해요. 점차 미래 영화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리를 신기한 듯 보면서 걸으며 고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네온 사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 홀로그램, 로봇들이 온 사방에 있어요. 우와, 여러분의 200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안전하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비행수단이에요. 이 모든 기술들이 당신을 다시 젊은 느낌이 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얼굴은 슬퍼 보이네요. 문제는 뇌예요. 뇌도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노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컴퓨터처럼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당신의 바쁜 생활과 그 모든 서핑과 스카이다이빙이 모두 비디오 파일로 그 컴퓨터에 녹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파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뇌에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면 기억에서 오래되고 불필요한 뭔가를 지우죠. 예를 들어 마름모의 넓이를 찾는 공식 같은 걸 말이죠. 당연히 기억력을 확장하고 싶겠죠. 뇌에 여분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향후 몇십 년간의 문제가 해결되네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계속 늙어가요. 2300년에 과학적인 돌파구에 대한 뉴스를 읽게 돼요. 사람들이 의식을 옮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는 당신의 집에 있어요. 하지만 좀 무섭네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걸 컴퓨터로 옮기면 당신은 여전히 본인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의 복사본이 되는 걸까요? 그럼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감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불멸은 큰 선물인 동시에 큰 짐이에요. 당신은 혼자며 가족과 친구들은 여러분이 불멸의 존재가 된 지 200년 이후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죠? 지금 가진 건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몸뚱아리 뿐이니까요. 그리고 불멸의 존재가 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아마존강을 순항하는 보트에 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데 배가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배를 조종하려고 해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큰 바위에 배가 부딪혀 뒤집힙니다. 여러분은 탁한 녹색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무태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보트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물 밑에는 기이하고 위험한 동물의 신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흡혈매기는 뱀처럼 생긴 동물로 4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아라피아마스는 성인 남성보다 몸무게가 더 나갈 수 있고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보다 더 깁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예요. 거대한 불에를 산소로 채우기 위해 5분에서 15분마다 수면 위로 튀어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아가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험한 물살에서 헤엄쳐 나와 몸을 말립니다. 이런 지도가 완전히 젖었어요. 지도 없이는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밀치면서 우거진 숲으로 모험을 강행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나무 위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너덜너덜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뭇가지에 팔을 뻗고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느린 속도로요. 나무늘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때때로 털에 해조류와 이끼가 자랍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열대우림은 점점 울창해져서 눈앞의 길을 비추는 햇빛이 거의 사라집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나뭇가지를 밟을 때마다 바로 옆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면 소리도 속도를 내며 따라옵니다. 빽빽한 숲을 벗어나 절벽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보통 걸음으로는 지날 수 없어서 벽에 바짝 붙은 채로 옆으로 걸어 언덕을 넘습니다. 9m 발 아래 흐르는 강을 끼고 천천히 건너갑니다. 오른발을 움직이자 돌멩이 몇 개가 강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가다가 발을 헛디뎌요. 막 떨어지려는 찰나에 큰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손가락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알록달록한 도깨구리 몇 마리가 보입니다. 이런 개구리를 만지는 건 매우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색과 무늬가 아름답긴 하지만요. 황금 도깨구리는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 바로 옆에서 깡충깡충 뛰어오르자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놓치고 강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잔잔한 물살에 닿을 때까지 강에서 떠내려갑니다. 발밑에는 날카로운 이빨로 헤엄치는 피라냐 떼가 있습니다. 피라냐 피부의 빨간색은 눈에 잘 뜨입니다. 여러분은 올림픽 선수처럼 서둘러서 헤엄쳐 나갑니다. 피라냐는 무엇이든 다 먹어치웁니다. 크기 따위는 상관없어요. 통나무에 매달려서 작은 바위 위로 올라가 숨을 돌립니다. 바위 위에 거대한 전기뱀장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기뱀장어는 장어보다 메기와 더 가깝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먹이를 잡기 위해 600볼트의 강력한 전기를 사용하죠. 물 위를 제트스키처럼 달릴 수 있는 커먼 바실리스크가 아닌 이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에 특별한 물갈퀴가 있어서 농구 코트 길이의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닿을 때까지 여러 개의 바위를 뛰어넘습니다. 강둑을 따라 계속 걷다가 움직이는 바위를 발견합니다. 눈을 비비고 움직이는 것을 다시 봅니다. 갑옷 입은 악어를 닮은 공룡처럼 생긴 거북이에요. 마타마타는 먹이를 잡기 위해 주변 환경으로 위장하는 민물 거북입니다.
머리는 몸보다 더 길게 늘어나요. 여러분은 거북을 지나 여정을 계속합니다. 열대우림으로 돌아가서 쉴 곳을 찾아요. 잠깐만요. 사방에 커다란 개미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개미이고 말벌의 침에 버금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쏠 수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다른 쉴 곳을 찾아요. 계속 걸어가는데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다시 듭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알 길이 없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눈을 붙이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적입니다. 귀여운 카피바라만 빼고요. 카피바라는 물이 있는 곳 부근에 무리를 지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죠.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 갇혀 있을 때 카피바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여러분 옆에서 미끄러져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가 여러분을 옥죄려 하고 있어요. 아나콘다는 6m까지 자랄 수 있고 식욕이 왕성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뱀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곳에서 뛰쳐나갑니다. 야호! 잠을 청할 만한 괜찮은 동굴을 찾았어요. 다시 낮이 되었고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열대우림을 따라 계속 걷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기온을 북돋을 아침 식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변장의 달인 포투입니다. 이 기괴한 새는 나뭇가지를 영구적인 보금자리로 사용하며 그곳에서 알을 낳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열대우림을 지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브라질 방랑거미가 기어가는 것을 봅니다. 8종의 방랑거미를 아마존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랑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독성이 있는 거미입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피해가기로 합니다. 또다시 누군가 옆에서 걷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폭포가 큰 호수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이 눈앞에 보입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블랙 카이만 악어떼가 물가에 모여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이 악어는 전체 아마존 생태계에서 최대의 포식자이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와, 미끄러져서 강의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카이만이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악어가 있는 곳의 반대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밖으로 나와 몸을 말리다가 몸에 있는 커다란 검은 반점들을 발견합니다. 떼어내려고 애쓰지만 매우 단단히 붙었어요. 아마존 자이언트 거머리는 움직임과 그림자를 추적하여 목표물을 찾습니다. 일단 피부에 붙으면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을 거머리 입 옆으로 밀면서 천천히 떼어내는 거예요. 용케 거머리를 몸에서 떼어내자 카이만들이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파충류가 다가오는 호수 벽에 여러분은 기대 서 있습니다. 갑자기 분홍색 돌고래가 물에서 뛰어나오면서 사방에 물을 튀깁니다. 사람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고 아마존의 유명 인사예요. 과학자들은 이 돌고래의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 때문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는 심지어 황소상어가 헤엄쳐 다니기도 해요. 이 육식성 거대 물고기는 인간을 위협하고 바닷물과 민물에서 모두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 상어는 다른 상어를 포함하여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습니다. 돌고래가 카이만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동안 여러분은 절벽을 올라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발 밑에는 여러분이 구덩이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운이 좋게도 절벽 위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팔을 위로 뻗어 몸을 끌어올리자 제규어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었던 동물이에요. 몸을 일으키자 제규어는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할 순간을 노립니다. 제규어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땅에서 큰 나뭇가지를 집어듭니다. 제규어가 갑자기 덤벼들지만 제때에 몸을 숙였어요. 제규어는 카이만 악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에 착륙합니다.
이 큰 고양이가 수영을 잘한다는 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몸을 일으키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트를 다시 찾습니다. 배를 고쳐서 아마존에서 빠져나갑니다. 1912년 4월 10일 여러분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배의 길이는 자유의 여신상 키의 3배나 됩니다. 이 배는 당대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갑판엔 수백 개의 고급 선실 창문이 있고 웅장한 철제 선체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 유명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이 타이타닉호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아프리카에서 버뮤다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4일 동안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합니다. 햇볕이 배를 매우 뜨겁게 내려쬐서 낮에는 모든 승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4월 15일 자정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그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선실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몸에 스며들어 소름이 돋게 합니다. 유리에 파도가 부딪히는 선실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짙은 안개가 꼈어요. 선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몇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려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언가 강한 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굉음이 타이타닉호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승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짙고 습한 안개가 배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마치 두통을 느끼는 듯 머리를 잡고 있어요. 선장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선장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흥미롭게도 1964년 이전엔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한 번 무언가에 떠밀립니다. 이번엔 간신히 일어섭니다. 뭔가 큰 게 배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갑판 가장자리에 있는 난간으로 달려가 배 밖을 응시합니다. 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상어 진러미가 보입니다. 상어 몸통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차만큼 긴 상어가 틀림없어요. 상어는 헤엄쳐 지나갔지만 몇 초 후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시 보입니다. 상어는 재빨리 배로 다가가 거대한 주둥이로 철제 선체를 잡습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선체에 구멍을 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죠. 길이가 거의 20m나 되는 고대 해양 포식자입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죠. 이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바다는 단지 5%만 탐험되었습니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의 신비한 물속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가라앉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로 가지만 거대한 고대 괴물이 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의 뱃머리가 물에 잠깁니다. 갑판 왼쪽에 서서 철제 선체를 물어뜯는 메갈로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배의 뒷부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갈로돈이 다른 곳에 있어서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승객이 탄 첫 구명보트가 물 위로 내려갑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곳보다 물이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메갈로돈은 배를 공격하여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타이타닉호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끌렸나봐요. 여러분은 배의 표류 화물과 구명보트 사이에 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힙니다. 별이 빛난 하늘과 달이 해수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이 순간 뭔가가 상어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포식자는 사라집니다. 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 아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촛불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가 15m,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파도는 타이타닉을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배처럼 쉽게 쓰러뜨립니다. 괴물 파도는 예기치 않게 출현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금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파도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도가 키네틱 뱀피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동은 축적되고 운동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귀 파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모든 것을 덮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자주 사라진 것은 이런 거대 파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침착하게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보냅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물 위에 메갈로돈의 삼각형 지느러미가 쏟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돛단배만 한 크기만 한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노를 젓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갈 가망은 없어요. 전설적인 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상어의 머리는 수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거대한 주둥이에요. 이빨은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구명보트가 상어의 입 안에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멈춰서서 배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지점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메갈로돈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촉수들이 상어를 끌어내립니다. 옆을 보니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는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우릴 쳐다보고 있어요!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잠시 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신이 떨립니다. 이 보라색 빛은 뭔가의 눈이에요. 그리고 검은 원은 동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생명체는 너무 커서 배가 마치 쌀알처럼 보여요. 크라켄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은 고대 괴물입니다. 다행히 지금 앉아있는 보트는 너무 작아서 크라켄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눈이 더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촉수가 몸부림치는 메갈로돈을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이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 도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가 얼마 전에 항해했던 잔잔한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조선에 올라 다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자, 여러분이 탄 우주선은 광속의 99.9%로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별들이 밝고 연속적인 선으로 변합니다. 무한대의 공간이 터널로 축소되어 있어요. 펑! 우주선이 코르크 마개처럼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고대 지구가 보여요. 컴퓨터에 따르면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고생물학자이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시간여행을 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인정받지 못한 공룡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 착륙해서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키보다 2배 이상 크고 자동차 4대의 무게가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룡의 거대한 팔 2개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60년 동안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의 주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우린 이 공룡의 전부를 볼 수 있어요. 몽골에서 완벽한 화석 세트가 발견됐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 공룡의 이름은 무서운 손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노케이루스는 자연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동물을 섞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 자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티렉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데이노케이루스와 공룡의 왕 티렉스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티렉스의 모습에서 강한 뒷다리와 긴 꼬리만 남길게요.
작은 팔 대신 2.4m에 달하는 건장하고 긴 팔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곤가락도 잊지 마세요. 각각의 손톱은 식칼만큼 길어요. 거기에 낙타의 혹, 타조 같은 목, 말의 머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빨 달린 입 대신에 오리주둥이를 더하세요. 또한 평평한 발에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넓은 발바닥은 강바닥을 따라 걸을 때 진흙 속에 가라앉지 않는 데 도움이 됐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의 식단은 식물이 주 메뉴였습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돌을 삼켰습니다. 위에서 돌이 질긴 식물 섬유를 갈아주죠. 과학자들은 한 마리의 데이노케이루스에서 무려 1400개의 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약 75년에서 300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1억 년 된 호박 조각에서 이상한 뼈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과학계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작은 공룡의 뼈였습니다.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세요. 그게 바로 이 공룡의 무게였어요. 현대의 벌새 크기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공룡이 도마뱀과 더 비슷했는지 새와 더 비슷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다고 확신합니다. 10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이 그 증거예요. 닭과 악어를 섞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헤스페로니쿠스 같은 동물이 나올 거예요. 무게는 겨우 2kg에 불과했고 닭처럼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늘보가 공룡이었다면 수저우 도마뱀처럼 생겼을 거예요. 2 다리로 움직였고 키는 현대 기린만큼 컸지만 무게는 3배나 더 나갔습니다. 수저우 도마뱀에는 몸에 깃털이 있었고 목이 길어서 사방을 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 동물의 화석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할즈카랩터는 벨로시랩터와 타조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거의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강한 뒷다리는 이 동물이 육지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사냥했고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몸무게는 0.9kg 이하였습니다. 깃털은 까마귀의 깃털처럼 검고 윤이 났어요. 지구상에 4개의 날개를 가진 새는 없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새로운 종의 동물로 이어지지 않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공룡, 타니스토로페우스는 만화에 등장하는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고 물속에서 살았어요. 무게는 135kg이었고 길이는 6m였습니다. 몸의 절반은 초록색 아나콘다 크기의 유연한 목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목이 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긴 목을 사용했을 거예요. 6,600만 년 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전 없었지만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고 포유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것은 영장류가 진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 위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영장류의 자리를 대신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트루돈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은 몸의 크기에 비해 뇌가 가장 컸습니다. 2 다리로 걸었고 사람 크기만 했어요. 가정하건대 트루돈이 진화하고 우리 인간처럼 똑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몸의 크기에 비해 가장 작은 뇌를 가진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였어요. 아머드 공룡 중 가장 컸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무게가 거의 4톤이나 나갔지만 뇌는 작았어요. 핫도그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페고마스탁스는 집고양이보다 크지 않았는데 1억에서 2억 년 전 아프리카 야생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앵무새처럼 생긴 2발 도마뱀을 상상해보세요. 페고마스탁스는 깃털과 고슴도치 같은 가시에 덮여 있었습니다. 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래턱에서 날카로운 송곳니 2개가 자랐어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세게 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리네니쿠스는 8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중간 크기의 앵무새만큼 무게가 나가는 타조를 닮았죠. 빨리 달릴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습니다. 팔 대신 이 공룡은 끝에 발톱이 있는 2개의 작은 손가락이 있었어요. 이 공룡은 과학계에 알려진 유일한 손가락이 하나 달린 공룡입니다. 이 이상한 동물은 현대새의 조상 중 하나였어요. 제올로테루스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긴 날아다니는 공룡이었습니다.
마치 박쥐날개를 가진 고양이처럼 보였어요. 이 공룡은 곤충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기처럼 먹이를 먹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이 공룡은 동화 속에 나오는 유니콘 같아요. 눈처럼 희고 아름답고 우아했죠. 이 도마뱀은 칭다오 도마뱀입니다. 뿔 달린 말의 실제 원형이에요. 머리에서 40cm 이상의 뿔이 자랐어요. 아마도 뿔이 물에 뜨거나 짝을 매혹시키거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걸 도왔을 거예요. 다음 소개할 공룡은 도마뱀과 호랑이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세단 몸길이에 멧돼지 5마리 무게가 나가는 동물을 상상해보세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사지, 검치호와 비슷한 송곳니,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누비던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사자, 호랑이, 그리고 다른 큰 고양이의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공룡, 에피덱십테릭스. 비둘기 크기의 작은 공룡입니다. 날지는 못했지만 깃털을 가진 최초의 공룡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현대새의 깃털과는 달랐어요. 털이 각기 나누어진 깃털이 아니라 통째로 마치 나무 잎사귀 같았습니다. 이 덩치가 큰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이상한 외모와 크기만이 유일한 특징이 아니었어요. 비록 키가 5층 건물만큼 높았고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지만요. 이 거구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발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매니큐어 관리사에게는 악몽일 거예요. 60cm 길이의 낫이 손끝에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끔찍한 발톱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빨로 씹으며 식물성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소개합니다. 농구 코트 너비에 가까운 날개폭을 가진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큰 몸을 날개하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했기 때문에 현대 돼지 정도의 무게가 나갔고 얇은 막처럼 생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다리 밑에서부터 기다란 손가락까지 뻗어 있었어요. 화가들은 종종 이 공룡을 깃털에 덮인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몸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털과 비슷한 섬유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크로톨루스는 단단한 뼈로 만든 모자를 쓴 특이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 크기였지만 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종의 경쟁자나 포식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곤 했습니다. 그저 먹다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데우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전자레인지에 손을 대자 뭔가가 밀쳐내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불꽃이 보이고 뭔가 폭발하는 소리도 났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아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아, 전자레인지 감전됐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괜찮은 것 같네요. 게다가 더 다행인 것은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손이 떨려요. 컵을 들고 물을 따라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컵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네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유리컵이 노란색이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컵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이라고? 혼자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컵을 보석 감정인에게 가져갑니다. 감정소를 나서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잔은 정말로 역대 가장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이 조금 이상하다고 감정인이 한 말은 까맣게 잊혀집니다.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물잔이 황금이 된 거죠? 그것에 손을 댄 순간 일어난 일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에 난간, 문손잡이 등을 만졌어요. 심지어 보석 감정인과 악수까지 했거든요. 집에 와서 실험을 해봅니다. 소파, 침대, 베개, 컵, 접시, 은식기를 만져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에 든 숟가락이 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효과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부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잖아요. 이 금속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부식되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들기도 쉽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만큼 희귀해요.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된 모든 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국적인 섬으로 휴가를 가고 꿈에 그리던 집을 살 수 있어요. 그 당시 새로 습득한 능력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점 더 자주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3번에 1번꼴로 발생해요. 그러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해버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5분 동안은 매우 즐거워했지만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리는 어떻게 하죠? 잠은요? 개를 데리고 산책은요?
공포심이 커지면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마이다스 왕이 가졌던 능력과 비슷해요. 거대한 성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군주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그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왕은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서리를 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단순히 손을 대는 모든 물건의 원자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리모컨을 예로 들어볼게요. 리모컨을 집어드는 순간 금빛으로 변하고 몇 배나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집니다. 금 원자는 그렇게 빽빽하게 함께 모여있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펑! 그러면 리모컨은 엄청난 힘으로 폭발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다시 정렬하기만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석 감정사가 놀랐고 그 금이 이상하다라고 말한 걸 거예요. 이 금은 거품처럼 작은 틈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만약 걔를 만지면 어떡하죠? 실수로 동생을 껴안거나 친구의 손을 만지면 어쩌죠? 1시간 정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친한 친구가 과학자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처음의 충격을 극복한 후 친구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곧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장갑이에요. 이 장갑을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친구는 장갑이 어떻게 여러분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해줄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에요.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30분 후에는 더 이상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더 쉽고도 더 어려워졌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샤워하고 먹고 배구를 하고 개를 쓰다듬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행히도 새로운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창한 어느 날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야외 공원에 있어요. 개가 에너지가 넘쳐나서 원을 그리며 질주합니다. 그때 왼손이 장갑 안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뭐 별일 있겠어. 잠깐 벗는다고 하면서 장갑을 벗습니다. 하필 그 순간 개가 여러분의 다리에 부딪힙니다.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땅에 닿습니다. 그러자 금빛 파도가 여러분에게서 퍼져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곤 갑자기 공중에 뜹니다. 무슨 일이죠? 여러분이 금으로 바꾼 그 물잔 기억하세요? 그것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구 전체의 경우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금은 마치 스펀지 같아요. 하지만 지구는 스펀지 같을 수가 없어요. 중력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중력이 지구를 쥐어짜기 시작하고 이에 성공합니다. 원자 사이에 미세한 틈이 한때 푸른색이었던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지구의 반지름은 이전보다 3분의 1로 작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지구 중력을 조절하는 레버를 당겼다가 꺼버린 것 같았죠. 처음엔 겁에 질립니다. 추락하는 상황이 멈추게 되면 엄청난 힘으로 땅에 부딪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긴장을 좀 풉니다. 중요한 건 땅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추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점에서 공중에 떠있는 물이 보입니다. 바다나 해양일 리가 없어요. 그것들은 땅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과 동시에 금으로 변했어요. 한편 공기 중의 물은 물방울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기 중에 있던 모든 액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사고란 바로 여러분이 일으킨 그 재앙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다른 생명체는 새뿐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공중에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얼마 후 따끔함을 느낍니다. 모기예요. 그때서야
새 외에도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약 10분 후 지구는 수축을 멈춥니다. 아마 필요한 크기에 도달했나 봐요. 만약 이 이상한 세계가 원래대로 작동했다면 여러분은 거의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땅에 추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 난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거의 동시에 다른 생각이 이런 견해를 바꾸게 합니다. 금으로 변한 행성의 어디에서 과연 음식과 마실 물을 찾죠? 산소를 생산하는 나무와 해조류가 없다면 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갑자기 엄청난 힘이 지구를 쥐어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액의 온도는 곧 태양의 중심액만큼 높아질 겁니다. 또한 지구가 스스로 붕괴하고 나면 강력한 충격파가 대기를 우주로 날려버릴 거예요. 결국 우리 지구는 붉게 달아오른 플라즈마 덩어리가 되었다가 식어버릴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금성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빛나는 금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광활한 금빛 벌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은 질문만 가득할 뿐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